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단체 생활이든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1등과 2등, 대표와 부대표, 팀장과 부팀장과 같은 그런 관계는 보통 서로 간에 견제나 갈등이 있는데요.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고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둘이 잘 지내더라도 안 보이는 견제는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지금 국가 간 이런 대표적인 1, 2등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분명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둘은 무슨 이유로 틀어지기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요. 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패권 강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다른 신흥 강대국이 생기면 결국엔 이 두 국가 간에 마찰이 생겨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의 영국과 독일 같은 케이스가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당시 전 세계의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게 되고요. 영국 땅의 85배가 넘는 면적을 다스릴 정도로 식민 대국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수도 런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향후에는 영국이 전 세계 금 보유고의 70%를 보유할 정도로 패권 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패권 지위가 1900년대 초반에 들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당시에 독일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 거죠. 급기야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인 1910년에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 독일이 영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됐고요. 영국과 독일은 서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키우는 군비 증강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서로 간의 경제적인 갈등까지 빈번하게 불거지게 되는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과거의 냉전 시대에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 같은 케이스도 물론 당시에 이런 냉전 체제로 인해서 전쟁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적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마찰하는 것도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 두 나라가 견제 수준을 넘어서 갈등 관계에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나라만 합쳐도 전 세계 GDP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방비는 이 두 국가만 더해도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큰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 세계 G2로 알려진 이 두 국가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지난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로 갈수록 미중 양국 간의 마찰 사태가 더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갈등 관계인 건 다 아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지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서 상호 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하더라도 양국가 간의 무역 규모를 보면 대략 한 해에만 850조 원이 넘는 규모였고요. 그만큼 양국가 간의 상호 교역 활동이 활발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에도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로서 그만큼 싼 가격의 제품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풀고도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 불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갈등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관계가 지금처럼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은 못 봤던 것 같네요. 중국을 주도적으로 WTO에 가입시킨 것도 미국이고 중국이 급성장하던 혜택도 미국이 같이 누렸는데 당장 10년 전으로만 다시 돌아가서 분위기를 본다면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될 거라는 게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중 간의 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부추기게 되면서 전 세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그 중국의 역할을 더욱 비대하게 키우는 분수령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일례로 미국이 지난 1900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 동안에 쓴 시멘트 양보다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2011년부터 중국이 3년 동안에 쓴 시멘트 양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이 전 세계의 산업기지이자 공장 역할을 하게 됐고요. 사실 당시에 전 세계 경제도 중국의 이런 역할에 힘입어서 세계 경제가 같이 커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중국의 저생산 비용 덕분에 2010년대 당시 비용 상승 부담 없이 세계가 성장한 부분도 있긴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야 이야기는 좀 다르겠지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성장세가 급속도로 가팔라지고 있던 바로 이때가 기점이 돼서 G2라는 미중 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계기가 된 거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자신들의 커진 경제력에 비례해 그만큼 커진 외교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싶어 했고요. 반면에 미국은 단기간에 높아진 중국의 그런 위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해 미중 양국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마찰과 갈등을 일으켜서 상호 간에 서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쪽으로 외교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도드라지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에 2014년 중국이 1대1로도 선포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 권역을 갖추려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렇죠. 특히나 트럼프 정부 때부터는 무역전쟁이 이어서 안보 문제까지도 부각되게 되면서 두 국가가 군비 경쟁으로 갈등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과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트럼프 때 무역 분쟁이니 하웨이 제재니 할 때 그때만 해도 중국이 제대로 받아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배째란 느낌으로 대응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네. 알려지기로는 최근에 중국은 미국이 가진 전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교육 쪽에서는 중국 내에서 영어 교육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으로 인력 유출을 줄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는 장기 플랜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금융 방면에서도 현재 달러가 가진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무역을 할 때 미국의 달러화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를 쓰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달러가 가진 기축 통화로서의 패권 지위를 양 국가가 흔들기 위해서 달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그게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교역의 달러 사용을 줄이면서 달러 기축통화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경제 체제가 갖춰지게 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조차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위축되는 모습을 노출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패권국이라고 할 때 여기서 패권은 전 세계 주요국들에 대해서 그 패권 국가가 가진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한 나라가 군사력만 세고 경제력만 좋다고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문화적으로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을 때 패권 국가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가진 전 세계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의심받는 계기가 된 거죠. 사실 이 문제가 많이 부각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미국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좋든 싫든 따라가야 하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최근에 들어선 특히 미국의 달러에 대해서 이런 불만과 의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러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같이 쓰는 일종의 공용 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달러를 미국은 자국의 미국 경제만 보고 더 풀지 말지 같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달러라는 기축 통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경제 상태를 보고 주요국들의 합의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만 달러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인 거죠.
이 말은 결국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발행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오로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써야 된다는 그 의무만 가지게 된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국의 경제 상황만 보고 지속적인 달러 발행을 통해서 이익만 누리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국들의 불만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 사실 금방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기축통화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고 실제로 가상화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 이 말이 코인이 올라간다 이 말로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앞에서 말한 이런 문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중국은 그 틈새를 활용해서 달러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을 당긴 거고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날씨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이 적은 만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동안 찜해놓고 못 봤던 영화나 사놓고 안 보던 책들 한 번씩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캔들스토리 예전 영상 챙겨보시면 더 좋고요. 안전하고 즐겁게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